미국이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봐도 아유 저런 나라가 미국이 저 정도의 나라라니 하면서 세계적인 망신을 다 사고 있는 그런 요 근래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김신양 교수님 강의나 지난번 강의에서도 계속 느꼈던 답답함은, 근데 왜 그 저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인간들이 왜 우리의 통일을 방해할까? 그걸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 보여서 사실은 답답한 거죠. 우리 스스로가 지난번에 진청규 기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남북 정상이 합의하고 실천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단 한 걸음도 못 나가더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 자괴감에 빠지고 뭔가 답답함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저런 말도 안 되는 나라 같지 않은 나라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거의 지배당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점점 그런 게 드러나고 만천하에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장창균 교수님을 모시고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안다는 거는 알면 알수록 더 답답할 수도 있고 힘겨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모르는 것보다 진짜 아는 게 그 병이 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같이 수술하고 그러면서, 저는 외과 이제 의사인데요. 수술하면서 같이 가끔 얘기를 해요. 야, 정말 우리의 꿈이라는 게 뭐냐, 고작 그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아파트 같은 거 한 채 얻는 게 우리의 꿈일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런 생각들 하면서 진짜 우리의 꿈을 제대로 꿀 수 있고 또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남과 북이 평화롭게 오갈 수 있고 우리가 대륙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꿈을 꿀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 미국 같은 또는 중국 같은 패권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인류, 우리 지구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고리는, 키는 이 한반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베링해를 연결하겠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꿈들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그런 연결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도 아직은 다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가 다 연결될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상업적으로 어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평화,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도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꿈도 제대로 펼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장창준 교수님이십니다. 전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외래 교수셨고요. 현재는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초빙 강의 교수십니다. 그리고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시고 결의 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이십니다. 저서로는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는 남북미, 특히 북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장창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름 그래도 미국 대선 관련해서 TV나 라디오에도 나오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미국 정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랑 어저께 저녁을 같이 먹게 됐어요. 다들 이제 엄청난 좌절을 하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거의 트럼프의 재선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것부터 정말 미국은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의 실패이고 바이든이라고 하는 인물 실패이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 또 흘러가는 모양이 또 오늘은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요,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이분이 미국인이신가 할 정도로까지 미국 대선에 굉장히 좀 일치돼가지고 바이든이 돼야 된다, 트럼프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의 문제로만 바라본다면은 어쨌거나 아무리 트럼프가 뭐고 한다 하더라도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이 재선이 되는 것이 더 한반도 평화에는 더 이롭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 진보의 관점에서, 보편적 인류의 관점에서 트럼프가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전 세계가 너무 불안해진다, 그리고 불행해진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바이든의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남북미 관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미국 대선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미국 대선에 큰 관심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트럼프가 되나 바이든이 되나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물론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잘했건 못했던 건 간에 바이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정책을 이제 새롭게 짜는 이런 기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가능성은 더 좀 낮아지는, 이와 같은 상황은 존재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트럼프가 되나 바이든이 되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큰 관심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북미 정상회담의 원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좀 약간 한국 사회에서는 좀 소수 의견에 속하는, 어쩌면은 극소수 의견에 속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대체적인 평가는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그죠?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도저히 경제적 압박을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해서 정상회담에 나오게 되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크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요,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철저하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요, 정치 군사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은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물론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 혹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쟁회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작용을 했더라도 결정적으로는요, 북한이 ICBM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국제정치학에서는요, 억지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 간의 전쟁을 막는, 강대국들 사이의 전쟁을 억지하는 억지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핵탄두 자체가 아니라 핵탄두를 싣고서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서 건너편에 있는 저 소련을, 미국을, 러시아를, 중국을 때릴 수 있는 이 미사일, 이 ICBM, 이 무기를 억지력이라고 하는데, 2017년도에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북한과 미국이 이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지금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저는 그래서 북한의 ICBM 보유로 인해 가지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보유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북한 저놈들이 ICBM을 보유하는 것을 막아야 했던 거죠. 막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때려서 막느냐, 협상해서 막느냐. 그래서 때리자, 대화하자. 2017년도에 미국의 외교가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얘기가 북한을 때려야 한다, 협상해야 된다. 1년 내내 이거를 가지고서 외교적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나라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되었었죠. 그랬다가 2017년 12월 달에 북한이 ICBM, 이게 사정거리가 13,000km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뉴욕까지의 거리가 11,000km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다 이제 때릴 수가 있는 이와 같은 미사일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ICBM을 보유한 순간 때리자 대화하였는데 이제는 때릴 수는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제 유일하게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하자. 그래서 2018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정의용 특사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회담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를 보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트럼프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는 거죠. 트럼프와도 만나고 싶다. 그 친서를 가지고 정의용 실장이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친서를 전달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오케이 만나겠다 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요. 저는 첫 번째 이런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한반도에서는요. 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불안하죠. 그 불안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안보 좀 쉽게 표현하면은 안전불안전 패러독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느 한 지역이 한편으로는 안전하고 한편으로는 불안전한, 그러니까 안전하면 안전한 것이고 불안전하면은 이것인데 안전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안전-불안전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선을 맞대고 치열하게 대결을 벌이고 있죠. 둘 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와 파키스탄은요.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가지를 때리면 제도 나라 핵으로 때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는요. 지금도 빈번하게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죠.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는 비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면전으로는 비화되지 않기 때문에 국지적인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는 국지적인 충돌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안전-불안전 패러독스라고 하죠. 따라서 한반도는 그런데 이 안전-불안전 패러독스가 존재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이 그렇죠. 인도와 중국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와 중국이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죠? 이 핵무기를 보유한 두 국가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안전-불안전인 것인데,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안전하면서도 불안정한 이 상황을 해서 두 나라 사이, 핵을 보유하면서도 적대 관계에 있는 두 나라 사이에, 특히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한반도는요, 이게 특이한 것이,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은 안전과 불안전을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 사이에서만 존재하는데, 한반도는 이 복잡한 구조가 뭐냐면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안전한 상황이 이제는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었죠. 이제 북한이 ICBM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절대로 미국이 못 때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대남 정책을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해봤자 미국은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요, 2018년도에 4월, 5월, 9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요, 자칫하면은 한반도가 북미 사이는 안전, 남북 사이는 불안전이라고 하는 안전과 불안전 패러독스 상황 속에서 남북 사이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남북 정상이 남과 북 관계도 안전한 상황으로 만들자. 그래서 한반도만큼은 안전과 불안전 패러독스가 적용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북미 사이에서건 남북 사이에서건 평화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저는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6.15 선언을 많이 이야기하고 14선언을 많이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은 정치학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6.15나 14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저는 2018년도에 정상회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판문점 선언이 사실상 지금 거의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죠. 벌써 한 4개월 지났습니까? 올해 6월 달에 판문점 선언의 유일한 이행물로 남아있었던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사무소가 북한 내 표현대로 흔적도 없이 폭파돼 버렸었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판문점 선언이 사실은 폭파한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 폭파되었다는 것은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남북 관계도 안전한 상황으로 만들자라는 그 약속이 파기가 됨으로써 남북 관계는 훨씬 더 이제 불안전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천만다행히도 그로부터 며칠 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짠 나타나가지고 군사행동을 보류시켰죠. 보류. 그러니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군사적 의미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또 악화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이쪽으로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8시 반까지 끝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각이 7시 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목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본 한반도라고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올해 6월달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2018년도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5월달 깜짝 판문점 회동이 있었고요, 6월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9월달에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죠. 그래서 이때까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11월달에요, 한미 워킹그룹 회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후로는 남북 관계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빵이 돼버립니다. 이때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전에 연락사무소가 설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었다가 이렇게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만들어지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단절되었다, 중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사에서, 작년 신년사에서 북한이 김정일 위원이 이런 말을 했죠. 자칫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2월달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도 무산돼버리죠. 그리고 그랬다가 쭉쭉쭉쭉 가다가 작년 8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2018년 이후에 2018년 11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만들어지고 2019년 8월 달에 한미 군사연습, 이 두 개가 현재의 남북 관계를 있게 한 결정적인 두 번의 시기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만든 취지는 뭐였냐면은 문재인 정부도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도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대북 정책을 조율해서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미국의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바로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됐던 것이고,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로 남북관계는 이제 발전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멈춤 상황이 되어버렸다가 2019년 8월 한미 군사연습이 재개가 되니까 북한이 당연히 반발합니다. 이때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한미 군사연습은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받기 위한 절차를 숙달하는 취지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군사연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건데, 저는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발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작년 8월 달에 한미 군사 연습에 실제 전개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냐면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연습이 진행이 되었는데 2부에서 북한 안정화 작전이라는 것이 실시가 됩니다. 북한 안정화 작전이 뭐였냐를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북한으로 한미 양국 군대가 올라가서 북한의 대량殺傷 무기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조선노동당과 정부의 장남들까지 완전히 소탕하는 그와 같은 군사 연습을 바로 작년 8월 달에 한미 군사 연습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판문점선언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인 거예요.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는데 이 북한 안정화 작전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군사력으로 너희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명명백백한 군사적인 적대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스스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을 할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군사연습을 주도하고 있는 거구나.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북한 매체에서 문재인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비난 강도 수위를 높이는 과정이 이때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연장선상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고, 근데 많은 분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쭉 꿰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폭탄을 가지고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 장면만이 인상에 남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무슨 저런 북한과 어떻게 통일하냐 우리가. 그냥 싸우지 않고 사이좋은 이웃 국가라 되자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 상황들이 그때 이후로 연출이 됩니다. 저는 근데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까지 등장을 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좋은 이웃 국가가 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사이좋은 이웃 국가가 되는 것은 가능할까? 또 하나, 교류 협력이 중단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창설된 이후로
남북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었는데, 저는요, 한반도의 상황은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면은 중단된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는 자동적으로 후퇴하는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반도 상황을요, 저는요, 런닝머신에 비유를 합니다. 10km, 5km, 시속 5km로 설정되어 있는 런닝머신에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겠죠. 뒤로 자빠집니다. 5km로 움직이고 있는 런닝머신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똑같이 5km의 속도로 내가 달리기를 해야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런닝머신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지고 달려서 저 런닝머신의 스위치를 끄려면은 5km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한반도의 분단 구조는 속도는 뭐 10km일지 5km일지 100km일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런닝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런닝머신에서 움직임을 멈춘다는 것은, 교류와 협력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 상태 그대로 놓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뒤로 후퇴하다가 결국은 뒤로 나자빠지는. 따라서 한반도 분단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교류와 협력의 중단은 결국은 군사적 대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반도의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끊임없이 어떻게든지 달리는 런닝머신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한반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강의는 이 정도 내용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 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초 상식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관계 위치입니다. 뭐 남북미 얘기도 많이 하고, 물론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은 한국과 북한과 미국 외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남북미 세 나라가 기본적인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미 관계가 있고 남북 관계가 있고 한미 관계가 있습니다. 자, 북미 관계는 적대 관계입니다. 그렇죠?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죠. 따라서 남북 관계는 3단 논법상 따라서 적대 관계이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적 공식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그 결국 남한과 북한, 남북은 적대 관계를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남과 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미 관계와 한미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근한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1차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월달에 열립니다. 그게 그냥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1999년 1년 전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진행됩니다. 즉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같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때도 그 이전에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한반도 핵문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이 제기가 되고 있었고, 육자회담은 결국은 북미 양자회담을 기본으로 하는 회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요,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조건이 뭐냐면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만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는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남북 관계의 위치였었죠. 그런데요, 2018년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2월과 3월 달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그게 있었고, 따라서 2018년 1월서부터 남북 간의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북미 대화가 진행이 됐었나요?
북미 대화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2018년도는 과거와는 다르게 북미 대화가 없는 조건 속에서 남북 대화가 먼저 열리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남북 관계 위치에서 약간 변화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상식, 어쨌거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기초상식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핵 없는 미사일은 있으나 미사일이 없는 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핵무기는요, 인류가 개발해 놓은 가장 강력한 폭발물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핵무기라고 하는 이놈은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큰 폭발력이 강한 수류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류탄 어떻게 합니까? 피를 뽑고 팔로 던지죠. 그죠? 이렇게 수류탄을 팔로 던지는 것처럼 핵탄두를 이동시키는 운반장치가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핵과 미사일은 세트입니다. 그죠? 핵 없는, 미사일이 없는 핵은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자기 나라 땅덩어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창고에다가 거기 모셔두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 이런 나라는 없겠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 것이고, 따라서 핵을 만드는 모든 나라는요, 미사일을 필연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식이 없다 보니까 언론에서 막 떠들잖아요. 북한 주체배들의 핵무기를 만들더니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이런 순나쁜 놈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많이 회자가 됐었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는요, 미사일이 없는 핵은요, 자폭수단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핵과 미사일은 세트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는 이미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미사일을 멀리 날려보내는 미사일을 개발해야지, 이런 게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미사일은요, 시험 발사가 있고 발사 훈련이 있습니다.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시험 발사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개발하는 이 미사일이 내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잘 개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발사 때는요, 내가 지금 사정거리 2000km짜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시험 발사는 2000km를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높이 쏘아 올려가지고 자기 앞바다에다가 똑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전환은 잘 되는지, 고도를 보면은 사정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2000km까지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모든 나라들은 시험 발사를 합니다. 북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발사 훈련은 뭐냐? 2000km를 2000km로 보내는 것. 이것이 발사죠. 학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시험 발사인지 발사 훈련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언론에서 미사일 발사, 도발 했었는데, 저것이 시험 발사인지 발사 훈련인지, 발사 훈련이라면요, 이거는 군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라면은 이것은 도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발사할 때도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군사훈련이 전개되겠습니까? 군사연습이 전개되겠습니까? 물론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합니다. 근데요, 훈련과 연습은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훈련이 뭐고 연습이 뭔지. 훈련은 뭐냐면요, 자, 이제 2020년 프로야구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 마감하고 이제 뭡니까, 코리아 시리즈 이런 등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올 가을에 코리아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겨울에 프로야구 선수단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뭘 떠나죠? 전지 훈련을 떠납니다. 전지 연습을 떠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지 훈련을 떠나죠. 전지 훈련을 가서 뭐합니까?
타격 훈련하고, 수비 훈련하고, 달리기 훈련하고, 그죠? 훈련하죠. 훈련은 뭐냐면요, 스포츠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군인들이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연습은 뭐냐면요, 자, 월드컵이 4년마다 열리죠.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어디를 갈까요? 이란과 평가전을 갔습니다. 자, 이거 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란과 평가전을 갖는 것을 연습 경기라고 합니까? 훈련 경기라고 합니까? 연습 경기라고 하죠. 연습 경기는요, 본선과 똑같이 합니다. 그죠? 전반 45분, 후반 45분 똑같이 합니다. 실전과 똑같이 하는 것이 연습입니다. 따라서 한미 군사 훈련은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한미 군사 연습은 실제로 북한과의 전쟁을 상정해 두고서 실전과 똑같이 하는 것이 한미 군사 연습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었던 2019년도 8월달은 한미 군사 훈련이 아니라 한미 군사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훈련을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연습을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한미 군사 연습이 진행될 때 북한은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이 통상적인 군사 훈련을 하는데 왜 저러냐 하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군사 훈련이 아니라 군사 연습이었다. 북한과 실전을 염두에 똑같이 가정한 연습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남측과 대화를 하건 미국과 대화를 하건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군사연습 중단해라. 군사연습 중단해라. 군사연습 하면은 대화 안 나간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북한은 전쟁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일단은요, 깜짝의 차이가 너무 크죠?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을 초토화시키기 전에 미국의 군사력으로 북한이 먼저 초토화되겠죠. 그죠? 북한은요, 미국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핵과 미사일에 미쳐있냐? 그건요,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왜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억지력, 내가 강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미국 애들이 나를 못 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사람들은 억지력의 차원에서 개발을 합니다. 이거는요, 북한의 혁명 전통으로, 제가 알기로 북에서 오신 분이 여기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혁명 전통이라고 북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아마. 제가 이제 그분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합니다만은, 북한의 혁명 전통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조선은 만주에서 수만 명의 일본 군대에 맞서가지고 수백 명의 게릴라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운 전통이 있어. 우리는 냉전시대 때 중국과 소련을 쳐 사회주의 강대국들의 내전 간섭을 이겨내고 주체를 유지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 북한 사람들은 차라리 싸우면 싸웠지 굴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혁명 전통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미국과는요, 미국이 우리를 때리면은 차라리 맞서다가 죽으면 죽었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사고를 우리들이 보기에는 과도할 정도로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때리면은 보복 공격할 거야, 이겁니다. 먼저 때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때리면 죽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나를 때리면은 어떻게든 나도 너희를 보복 공격할 거야. 그
보복 공격 수단의 개념으로서 핵화 미사일을 개발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4년도 일입니다. 94년 6월달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때가 이제 1차 핵 위기 때 영변에 있는 핵 시설을 미국이 실제로 공격하려고 군사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북한에 김주석이랑 친한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야, 김일성, 큰일 났다. 이번엔 진짜다. 이번에 진짜로 미국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한다. 너 미국이랑 안 되지 않냐? 이번만큼은 적당히 타협해라. 안 된다. 이번에는 진짜다. 그때 김일성 주석이 한 얘기입니다. 저들은 미국은 우리를 결국은 빤스까지 듣기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차라리 전쟁을 선택하겠다. 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혁명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김정일 시대로 지금의 김정은 시대에서 여전히 이와 같은 혁명 전통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는 그런 말 합니다. 세게 조여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세게 조여야 북한은 핵을 더 많이 개발합니다. 역으로 대화와 협상을 했을 때 북한은 쟤네가 나를 안 때리겠구나. 그렇게 해야 북한은 핵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진행될 때 북한에서는 비핵화를 얘기합니다. 북미 대화가 되려면 비핵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어쨌거나 핵 문제가 비상하게 되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이 없는 미사일은 아니죠. 미사일이 없는 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는 미사일에 박차를 가는 겁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13년, 14년, 15, 17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황을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개발하는 미사일의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있죠. 단거리에서 중거리로, 중거리에서 장거리로. 그래서 2017년도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북한은 이때는 ICBM까지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때의 상당수 미사일은 시험 발사였겠습니까? 훈련이었겠습니까? 시험 발사였던 겁니다. 시험 발사. 발사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고 제가 영상을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미사일 개발에 집착을 해왔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인데 이게 이동식 발사 차량에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 큽니까? 이동식 발사 차량에 미사일이 발사돼가지고 그리고 안에 보이시죠? 한국 발사대가 세워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다음 순서에 오르시어 제3대 지상 부장군이 전략 감독한 북북성 2형 시험 발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시고 발사를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잠깐 올라오죠.
그러다가 잠깐 멈춥니다. 보세요. 그죠? 멈췄다가 지금 잡아가 됩니다.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올라왔다가 속된 말로 미사일 공중부양을 합니다. 멈췄다가 지금 잡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미사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발사가 되어서 이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사일의 형체는 잘 안 보이죠? 미사일 뒤로 하얀 연기가 나오죠? 미사일은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이 있고 연기가 안 나오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얘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이 미사일이 갖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제 연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변화가 보이십니까? 연기가 꺾였죠? 연기가 꺾인 이유는 미사일의 이동 경로가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 미사일이 갖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것도요, 2017년도 2월 달에 북한에서 시험 발사한 미사일입니다. 이게 원래 2000km를 넘는 미사일인데 앞서 제가 봤을 때 것처럼 이렇게 써 올려가지고 높이 올려서 자기 앞바다에 똑 떨어뜨리게 발사를 한 게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에 제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통 지상 발사 미사일은요 세워진 상태에서 연료에 점화가 되면서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얘는 근데 그게 아니죠. 이건 뭐냐면은 발사대에서 압력으로 미사일을 빵 쳐가지고 공중에 띄웠다가 공중에 떠 있을 때 연료에 점화가 되면서 위로 슉 날아가는 거예요. 얘는 일반적인 지상 발사 미사일이 아닙니다. 얘는 뭘까요?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잠수함이 물속에서 뽕 올라와서 수면 위에서 올라가는 이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지상 발사 미사일로 성능을 바꾼 겁니다. 아, 그러면 얘들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갖고 있겠네. 그죠? 자, 잠수함은요, 이놈은 물속에 한번 가라앉으면요, 얘를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 얘기냐면요, 만에 하나 미국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북한 땅 위에 있는 모든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물속에 있었던 잠수함이 공격받지 않고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너희들한테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어! 라는 거죠. 두 번째, 하얀 연기가 나왔어요. 미사일은 연료에 따라서 액체 연료, 고체 연료, 아마 뉴스에서 종종 볼 겁니다. 액체 연료, 고체 연료다. 액체 연료는 연기가 안 나오고 고체 연료는 연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럼 뭡니까? 고체입니다. 액체와 고체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액체는 여러분 자동차 기름 다 떨어지면 주유하죠. 마찬가지로 미사일도 액체 미사일도 발사하기 전에 기름 넣습니다. 얼마 동안 넣냐? 2시간 동안 넣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북한으로 ICBM이 날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30분입니다. 뭡니까? 액체 미사일은요, 주유하다가 죽습니다. 그죠? 왜? 2시간 동안 넣어야 되는데 30분만 공격했기 때문에. 근데 고체 연료 미사일은요, 여러분 핸드폰 어때요? 찰칵, 윙, 5분 만에. 고체 연료는
5분 만에 장착해서 발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체 연료 미사일이 훨씬 더 개발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5분 이내에 북한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군사행동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영상인 것이고요. 미사일이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방향을 틉니다. 이건 뭐냐면요, 미국이 자랑하는 무기체계 중에 하나가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MD라고 하죠. 미사일 디펜스. MD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니 10분 뒤에 일로에 꺼내가지고 바꾸죠. 일로 꺼내서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이쪽을 향해서 발사가 돼가지고 싹 떨어뜨려가지고 얘가 미국 땅에 못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사일입니다. 이게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가다가 슝, 미국의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도 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와 같은 기술을 진짜 북한이 보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터져야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확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가능해지는 이 미사일 끊임없이 개발을 해왔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 영상을 제가 입수했다는 말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놀라시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로 어디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도 네, 제가 영상을요 내가요 입수했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입수했냐? 사실은요 아주 허무합니다. 이거요 북한이 찍어서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하는 자신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합뉴스가 다운받아가지고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올린 거를 제가 연합뉴스에서 다운받습니다. 누굴 제가 뭐 해양청 가가지고 뭐 파일을 받았느니 이런 것도 하지만은 뭐냐면요 북한이 이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왜 공개했을까요? 과시하는 거예요. 자, 과시에서 북한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시에서 미국 너희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우리를 때려도 너희들이 공격을 안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라 이놈들아. 너 나 건드리면은 나도 어떻게든 너희 때릴 거야. 우리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어. 그러니 뭐 하자는 겁니까? 대화하자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미사일을 없애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때리자, 대화하자. 너희 못 때려 이놈들아. 너희 나 때리잖아. 너도 맞아. 그러니까 대화하자는 거예요. 북한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영상을 내보내면서 대화하자 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겁니다.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런 하십니다. 아니 북한은 왜 그렇게 힘들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냥 대화하자고 하면 되지. 대화하자고 끌고 사는데 미국이 안 해 하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 자 북한이 사정거리를 끊임없이 늘리고 있고 사정거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기술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 사람이 보기 어때요?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안 되겠네. 저놈의 미사일 어떻게든 개발을 막아야 되겠네. 아까처럼 때릴까 대화할까 때릴까 대화할까 이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제 자, 이 사람이 돼서 재선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처음에 관심이기는 합니다만은 혹시 트럼프가 2017년도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완전 파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라는 말 합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이요 특정한 한 나라를 지목을 해가지고 완전 파괴라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 아무리 미국이 깡패효과라고 하더라도요 유엔 총회에서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합니다. 왜냐? 그 전에 이게 9월 19일 날 이 연설합니다.
9월 19일이다.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왜 9월 19일이었을까?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 바로 그 전에 트럼프가 북한 새끼를 죽여버릴까 합니다. 그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죽이겠다고? 오케이! 붙어보자 이겁니다. 한번 해보자 이거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혁명 전통입니다. 이게. 네? 붙어보자 한번. 오케이 좋아 붙어보자. 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요 최근에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참사 전문 보도기자, 이 사람이 이 당시의 상황을 레이지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 무지하게 나왔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반도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은 사실은요 핵을 가진 두 나라가 그 핵무기의 발사권을 쥐고 있는 두 나라의 군통수권자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죠. 아무튼 왜 9월 19일이냐? 바로 이 그래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X축은 이동 거리입니다. 미사일의 날아갈 거리입니다. Y축은 미사일이 올라가 높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보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험 발사입니다. 높이 쌓 올려가지고 뚝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발사 훈련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언제냐? 17년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까지 북한은 뭐 했어요? 시험 발사한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날 2700km까지 발사 훈련을 한 겁니다. 이거는 군사 도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9월 15일 370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자, 트럼프가 보기에, 미국이 보기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봐라. 7월 달에, 8월 달에 2700, 9월 달에 3700, 이것 봐라. 점점 더 나한테 가까운 곳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네. 세 번째 쏘면은 4,000 넘어가서 5,000, 6,000까지 쏴 보낸다는 거네. 이것들 너희들 한 번만 더 쏴봐. 죽여버릴 거야. 이게 9월 19일에 트럼프의 완전파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 김정은의 붙어보자 뭐예요? 우리 쏠 거야.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때 이후로 한반도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10월 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준비를 합니다. 11월 29일인가요?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이게 바로 ICBM의 화성 15형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13,000km. 그런데 아무 일도 그 당시에 안 일어났죠. 천만다행히. 왜 그랬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그래픽이 있습니다. 다시 11월 달에 쏜 미사일이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뭡니까? 다시 시험 발사한 겁니다. 이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정상으로 쐈으면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북한이 시험 발사하다가 발사 훈련으로 갔으면 세 번째는 똑같이 발사 훈련을 했을 것 같은데,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고각 발사로 시험 발사로 돌아간 겁니다. 뭔가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최소한 얘네들이 이렇게 쏘다가 다시 이렇게 쏜다는 것은 최소한 북한 저놈들도 북미 사이의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바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라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까요? 바라지 않는구나. 쫄아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바라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쐈기 때문에 트럼프의 완전 파괴 발언도 현실화가 안 된 겁니다. 아무튼 자 어쨌거나 앞서 나갔던 것처럼 북한이 영상을 끊임없이 공개하는 이유가 대화자라는 메시지였다고 했었죠. 결국 이것도 뭡니까? 대화해보자 우리 한번 이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대화하자라는 것으로 이 북한의 행동을 해석한 사람이요 한국과 미국의 정부 안에 딱 한 명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서훈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거 봐라. 북한이 어쩌면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국정원의 대국 라인을 총괄시킵니다. 그래서요, 2017년, 즉 11월 달에 ICC 영사가 있었고, 12월 달에, 27년 12월 달에 서훈 국정원장과 당시 김영철 북한의 통일정상부장이 물밑 접촉합니다. 비공개. 그때 몰랐죠.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냐? 야, 그만 좀 하자. 오케이, 그만할 여기 있다. 해서 서훈 원장이 제안합니다. 야, 우리 내년 2월, 3월 달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있다. 너도 와라. 같이 해보자. 한 겁니다. 자, 이때 북한이 하나의 조건이 납니다. 그 조건이 뭐였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화 조건. 한미 군사 알리안스 하지 말아요. 2018년 2월 말 3월 초에 한미 군사 연습이 얘기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한미 군사 연습을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우리 선수단과 대표단 내려보낼 여기가 있다. 이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받은 서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하죠. 이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합니다. 야, 트럼프,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한미 군사 연습을 4월까지만 한번 연기해보자. 트럼프도 그래? 오케이 해보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의 정상통화가 일어난 게 2017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 연습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선수단을 보내게 된 신년사를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갑자기 김정은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바로 12월 달에 그런 물밑 접촉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군사 연습을 안 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한번 대화를 해보자 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게 2018년 2월 28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스. 지금도 제목을 검색하시면 이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 미군 기지에 미국의 사성 장군들이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뭘 했냐? 여러분, 테이블탑 트레이닝이 아니라 테이블탑 엑서사이즈. 테이블탑 군사 훈련이 아니라 테이블탑 군사 연습을 실시합니다. 물론 모든 나라의 군사 연습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안 되죠. 하지만 무슨 내용의 군사 연습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사 문장이 이 기사에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은폐된 군사 시설을 기습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자, 이 하나의 문장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테이블탑 엑서사이즈가 뭐였습니까? 북한의 군사 시설을 기습 공격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해봤더니 성공한다는 겁니까? 실패한다는 겁니까? 실패한다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못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시점이 2018년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니까 때리자 대화하자 해서
못 때리는구나, 이거는 못 쓰는 거구나, 남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사가 가서 위원장으로부터 서한을 받고 정의용 시장이 트럼프한테 가서 전달했더니 트럼프가 오케이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남통에는요, 과거에는 북미 관계가 좋아져야 그 후속 조치로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2018년은 오히려 남북 관계가 먼저 좋아지고 남북 관계의 힘이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는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12일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기로 맘먹고 이제 국무부 장관을 교체하죠. 그래서 폼페이오 2018년 4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묻습니다. 야 폼페이오, 너 지금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지금 정상한다는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했더니 폼페이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처리하는 것에 따른 겁니다. 미국에 대한, 일본이나 한국에 대한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한 달 뒤에 또 얘기합니다. 우리 미국의 가장 큰 이익은 오늘 아침 우리 미국인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워싱턴이 되었건 뉴욕이 되었건 덴버가 되었건 LA가 되었건 이 자리에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되라는 겁니다. 뭡니까? ICBM 때문입니다. ICBM으로부터 미국이 받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군사적으로는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2018년도에 우리가 직접 목도했었던 한반도 평화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선뜻 동의하기가 여전히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북한이요,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보복 공격 능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고 이게 엄연히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또 하나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 있었던 건요, 결국은 뭐냐면요, 촛불의 힘입니다. 자, 남북 대화가 이루어진 게 2017년 12월, 1월, 2월이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촛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죠?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계속 유지가 됐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은 안 열렸었겠죠, 아마도. 뭐,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없기는 합니다만. 결국, 어떠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만큼 어떻게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과 협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저는 2018년도에 그 평화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의 ICBM과 남한의 촛불, 이것이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인데요. 다른 거 다 빼고 이것만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북미 관계 수립, 그죠?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미 관계 수립이 먼저입니까? 한반도 평화가 먼저입니까? 자, 여기에 따르면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까? 북미 관계 수립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먼저죠? 북미 관계 수립이 먼저입니다. 북미 관계가 수립이 되면서 한반도 평화가 이바지된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한반도 평화,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놓고 여기에 비핵화는 이거보다 앞에 존재합니까? 이거보다 더 뒤에 존재합니까? 당연히 뒤에 존재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형성된 너와 나의
신뢰 구축이 북미 관계를 새롭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너와 나의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거니까 이거 뒤에 비가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은 뭐냐면요, 1단계 북미 관계, 2단계 한반도 평화, 3단계 비핵화입니다. 즉 비핵화는 사실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왜냐? 사실 이게 맞죠. 왜? 북한은 미국이 나를 때릴지도 모른다 라고 우려 때문에 핵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에 제가 나를 안 때리겠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면 비핵화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2018 2월달에 북미 정상회담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따라서 그러면요, 비핵화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호상 신뢰 구축이죠. 그죠? 대북 제재도 아니고, 그죠? 대북 제재도 아니고, 군사적 압박도 아니고, 너와 나의 신뢰 구축이 비핵화를 추동한다 라는 것을 합의한 것이 북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하지만 이것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18년 9월 달에 평양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때 또 하나 합의가 된 것이 군사 분야에서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군사 분야의 합의를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가지고서는 도대체 뭔 소린지 한 개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모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53년 7월 달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죠. 정전협정은요, 가운데 군사분계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않기, 올라가지 않기, 그죠? 이렇게 군사분계선을 긋고 그 위로 2km, 아래로 2km, 여기가 그 유명한 비무장지대, DMZ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는 뭐냐면요, 이 안에서는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뻑하면 충돌이 발생했죠. 하지만 육지는요, 그나마 남과 북이 합의한, 정전협정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는요, 정전협정상에 합의된 군사분계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해오도가 이렇게 있죠. 서해오도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미 양국이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계획을 세워야 되고, 군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해오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바다에다가 특정한 선을 긋습니다. 당연히 서해오도 위쪽으로 선을 그었겠죠. 이거는 북한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북한이 기분이 나빴겠죠. 이것들 봐라 이거. 나도 내 마음대로 선을 그을 거야 해가지고 북한도 선을 긋습니다. 어디다 긋을까요? 바로 이 서해오도 밑으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래버리니 이 바다는 뭐예요? 남과 북이 서로가 다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 놀라지 마세요. 육지에서 뻑하면, 바다에서 뻑하면 교전이 있어 왔었던 것이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였는데, 앞서 보여드린 2018년 9월 달에 평양에서 합의된 군사분야 합의서는 뭐냐면요, 우리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 위아래 20km, 위아래 40km 구간을 사실상의 DMZ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는 위아래 80km, 파란 선이 오르니 빨간 선이 오르니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이 일대 전체를 군사衝突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하자. 동해도 마찬가지. 공중은 위아래 20km, 동쪽은 위아래 40km. 이 일대에다가 전투기를 띄우지 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육지가 이렇게 돼 있고 바다가 이렇게 돼 있고 항공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남북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사실상 정전협정을 남과 북이 새롭게 써버린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내용상으로 사실상 정전협정을 남과 북이 새롭게 썼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 이것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안전 불안전 패러독스, 북미 안전 남북 불안전, 이 패러독스에 노입을 했었던 남북관계가 남북관계도 안전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도 북미관계에서도 평화가 안전이 이루어지는 게 됐고, 자, 이거를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이것들 봐라요. 엄연히 정전협정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미국입니다. 유엔 사라고 하지만은요, 유엔 사령관은요,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결국 유엔사도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미국한테 어떻게 들리는 소리냐면은 미국 빠져, 이렇게 들렸던 겁니다.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경고를 하죠. 9월달에 평양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먼저 미국 국무부에서 경고합니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비핵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개선해야 한다. 뭐예요?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이번 9월 평양에서 너무 앞서가는 합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뿔났죠. 한국은 나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10월달에 남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11월달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미국의 승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기분 나쁘게 들어지는 부분에서나 결국은요,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 미국의 승인을 받는, 우리 이런 대북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해줘 라고 하는 승인을 구하는 대화 창구였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첫 번째 안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김진영 선생님이 말씀 안 하시던가요? 한미 워킹그룹의 1차 첫 번째 안건이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렸죠. 이것 좀 하자. 미국의 답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미 워킹그룹 회의의 실체입니다. 올 초에 비판이 많았죠.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개선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미국은 철저하게 자신의 승인을 할 수 있는 대화 창구로서 이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깨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개선해가지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남북관계가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혹시 작년도에, 아니죠, 재작년 11월이죠, 이런 기사 본 적 있습니까? 거대한 사기극. 자, 역시나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뭐냐면요, 자, 이번에 정보기관에서 보니까 북한이 몰래 숨겨놓은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미사일 기지를 몰래 숨겨놓고 트럼프도 속이고 문재인도 속이고, 그래서 김정은의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도 속았고 문재인도 속았다 이거죠. 뭐 그 사실 여부는 나중에 두고, 자, 이와 같은 뉴욕 타임스의 기사가 나오니까 한국 언론에 이런 식의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중앙일보, 매경, 조선 등등. 자, 이 기사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상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미신고입니다. 아,
북한 새끼들이고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숨겨놓은 미사일 기지가 있었구나 이런 거죠. 굳이 그것을 클릭해보지 않아도 그죠?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사일을 신고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미사일 기지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라고 신고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기사는요 오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팩트에 기초한 보도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북한만이 마치 미신고하고 있는 것처럼 저 새끼들 역시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인상을 심어주게끔 교묘하게 기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 어쩐 이상하더라. 안 되지. 여러분 미사일 기지를 신고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신고할 국제기구도 없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기사인 거죠. 이런 기사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요 좀만 생각하면 미사일 미신고 신고한 나라가 있나? 한번 좀만 생각하면 충분히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외국 보도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에이 그런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풍조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2018년도에 결정적으로는요 2018년도에 한미 군사연습이 중단된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북한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킵니다. 2019년도에 한미 군사연습이 재개됩니다. 북한도 미사일 발사를 재개합니다. 전형의 북한은 티포텟입니다. 티포텟은 뭐냐면은 네가 나한테 선의로 대하면은 나도 너한테 선의로 대하고 네가 나한테 악의로 대하면은 나도 너한테 악의적으로 대한다 라는 겁니다. 전형의 북한은요 티포텟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나쁠 때는 굉장히 나쁘죠. 이때는 굉장히 좋았던 것이고 이때는 굉장히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6월 달에는 아주 많이 나빴던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북한만의 잘못이라고 치부에서는 해결책은 안 나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한미 워킹그룹 회의 때문에 중단돼버린 것이고 게다가 8월 달에는 군사연습, 북한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는 결국 북한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군사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군사연습을 하게 되면서 북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격한 그 행동을 유발을 시켰던 겁니다. 아마도 저는 그래서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요 2018년과 2019년도의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목도에 있습니다. 2018년도의 상황도 가능하고 2019년도의 상황도 가능합니다. 2018년도는요 남북 관계가 먼저 발전하면서 오히려 미국 정부를 대화의 판으로 한반도 평화의 판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시기였었고 2019년도에는 미국이 안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 두 가지의 극단적 상황을 다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충분히 2018년도에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지금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물론 미국의 압력이 세게 들어오고 있죠. 미국의 압력이 세게 들어오고 있지만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트럼프였습니다. 지금도 트럼프 있다고 바꿀지 모르겠으나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월달에 판문점 아니죠 뭡니까? 개성공단 일락사무소 폭파했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7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7.62mm 무기로 쏴 죽여버려라 이런 지시를 김정은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자 하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요 이제는요 군사적으로 위협을 할 수 있었지 현재 이제는 군사 공격은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제 미국은 유일하게
북한을 경제적으로 목줄을 쥐어야 얘네들이 하루라도 빨리 핵을 풀겠다라고 하는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미국은 대북제재에 몰빵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은 이 대북제재를 뚫고서 경제를 발전시킬 거야 라고 지금 역시나 북한도 몰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경제제재 몰빵, 경제발전 몰빵 전략으로 양측이 다 바뀌었죠. 미국이 대북제재에 몰빵을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되면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 속에서 남북관계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따라서 비핵화는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지금 우리 정부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건 간에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 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핵화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다 본 상태입니다.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문제인 것이지 비핵화는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핵화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개성공단을 열건 닫건, 금강산을 열건 닫건, 철도를 연결하건 말건, 이거는 한국 정부의 주권사항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주권사항입니다. 미국이 대북제재하는 것이 그들의 주권인 것처럼 한국이 제재를 하건, 제재를 풀건, 개성을 막건 풀건 한국 정부의 주권사항이죠. 따라서 비핵화라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딴지를 거는 거는요, 제동을 가하는 것은 주권 침해입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한미 워킹그룹 이후에 모든 문제는 주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비핵화의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핵화에 집착하면요, 비핵화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맹을 이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요, 비핵화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권이냐 아니냐, 저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뭐야? 비핵화야 주권이야? 우리 국민이 주권이다. 이런 끊임없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는 과제이지 않겠어? 결국 대북 제재 문제는요,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 문제로 우리들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